일본 40년 국채 수익률 20년 만에 최고치. 이거 엊그저께 제가 카톡으로 쭉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최근이 아니라 5월 13일, 오늘 한번 올려봤어요. 5월 13일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만들었던 영상이 일본 국채 시장이 사실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그 전부터도 살짝 썰을 풀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거의 지금 9일 전, 열흘 전에 올린 영상인데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뉴스 보시면 이제 뉴스 아직 볼 시간도 없으셨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아마 낮에 경제 기사를 쭉 훑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일본 국채도 좋지 않다, 위험하다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러죠?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지금은 짧게 한 줄 나오지만 더 큰 문제가 지금 골마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엊그저께 카톡으로 한 얘기가 아마 오늘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카톡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는데, 이미 그 말씀드렸죠. 일본의 30년물 국채하고 40년물 국채가 난리가 나고 있다. 일본 국채가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다. 그러죠? 왜 안전하지 않게 됐는가? 원래는 20세기 때만 해도 일본 국채만 그 일본만의 어떤 선진화된 그런 소프트 파워가 있었죠. 아시아에서 정말 최고로 쳐주는 그게 있었지만 장기 불황에 빠졌는데 돈을 계속 풀었어요. 21세기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아베노믹스로 계속 아베가 죽기 전까지 풀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일본의 모든 산업은 더 이상 아시아 탑이 아니에요. 한국하고 중국한테 다 추월당했어요. 삼성, LG 막 요런데 반도체도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첨단 산업, 미국의 빅테크처럼 그런 걸로 그럼 앞서가는 산업이 있었냐? 없었어요. 걔네들은 지금까지도 팩스를 주로 쓰죠. 우리나라 같이 중국 같이 디지털 막 이런 걸로 빠른 어떤 테크로 옮아가지도 못하죠. 유럽처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진국이었던 한국과 중국한테 추월당했는데 근다고 해서 4차 산업으로 앞서가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 뭡니까? 금융업으로. 예전부터 준기축통화국에서 전 세계에 엔화를 뿌려가지고 그런 금융 쪽만 발전해가지고 그걸 어떤 경상수지로 해갖고 외국에서 이제 돈을 굴려가지고 그런 걸로 버티고 있었지. 근데 돈을 점점 많이 풀면서 재정 부채는 늘어나는데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점점 미국, 일본 국채를 사면서 요구하는 이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쭉 올라옵니다. 일본의 장기채인 30년물 국채만 봐도 국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죠. 일본의 국민, 기업, 금융, 보험사, 당국이 자기들끼리 또 다 사줘요. 그러죠? 일본에서 뭘로 재미를 보겠어요, 그동안? 주식을 재미를 보나요? 부동산을 재미를 보나요? 장기 침체였는데. 그나마 현금을 들고 있거나 일본 국채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뭔 일이 와도 국채가 변동성이 없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됐었죠. 하지만 21세기부터는 달라지죠. 특히나 돈을 많이 풀고 또 경제 위기 한 번씩 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국채도 예전처럼 좋은 프리미엄에 끼지 않고 가벼워지죠.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카톡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작년 10월 말, 11월 말이었나요? 대충 11월 초쯤, 11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뭔 일이 생깁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거는 미국 국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나라의 국채를 사는데 각 국가, 정부 기관, 뭐 연기금, 보험사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난 10몇 년 동안 헤지펀드가 너무 컸어요. 헤지펀드라는 그 회사들이 너무 커졌고 그 헤지펀드 중에서도 제가 오늘 낮에 카톡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CTA 펀드들, 그냥 헤지펀드 양아치라고 해보죠. 단타쟁이들, 초단타쟁이들.
걔네들 좀만 먼 일 있다. 또 주가 조작처럼 채권 조작도 잘하는 애들. 뭔 일 있다. 시장에 뭐 썰을 한번 풀고 그걸 이용해서 채권 시장에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때 한번 싹 넣었다 빼면서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헤쳐먹는 애들. 그러죠? 이거를 괜히 지들끼리 좋게 포장하느라고 채권 작용단이다. 제가 볼 땐 채권 작용단이란 말 누가 만들었냐면 그놈들이 스스로 만든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이 이거는 시장 경제의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항거하는 모습이다. 무슨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고 있어. 그거는 그냥 헤쳐먹는 거야. 헤쳐먹는 거. 자기들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크게 흔들다 보니까 그 나라의 뭐 안 좋은 소식,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 뭐가 어쩐대더라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 같이 시장에 불안한 소식 한 다음에 큰 주식 조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전 세력하고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한번 팍 흔들면은 다 같이 우 몰려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얼른 넣었다가 얼른 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채권 시장. 그거를 지들 스스로 채권 작용단 같은 소리 저는 양아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양아치들의 세력이 헤지펀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세계 막 8대, 10대 투자 기관 은행들처럼 규모가 지금 커졌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원래로 얘기하면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존니 씨나 슈퍼개미 같은 사람들, 뭐 슈퍼개미 누구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리딩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소수 정예 멤버, 우리 이너서클만 해서 나한테 돈 맡기고 내가 대신 투자해주고 나눠주겠어 하는 그런 조그만한 오피스에서 그런 걸로 출발했는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헤지펀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프라이빗한 그런 걸로 어떤 그 헤지펀드들 중에는 국가의 어떤 금융기관의 감독을 안 받는 그런 놈들도 많아요. 얼마나 돈을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 돈을 빌려갖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가도 국가의 증권거래위원회나 다른 데서 어떤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데에서 제한도 안 받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파악도 못 하는데 이놈들이 장난질을 치는데 가만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 일본 시장으로 훅 더 들어옵니다. 예. 그것이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어떤 채권 시장에서 뭔가 재미 볼 일이 있겠다라고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꼬셔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요즘같이 4월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이 국제시장 한번 우리 마음대로 흔들어 볼까 할 때 더 용이하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용이하게 만들려고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괜히 얘기할 필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는 어쨌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됐어요. 일본에서 이미 저번 주부터 40년물 국채 이런 것들이 다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20년물도 그러고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하고 있었죠. 난리가 났었다. 20년, 30년, 40년 다 오늘까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일본의 단기채부터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까지 쭉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일본의 1년짜리 국채, 3년짜리 국채, 6년, 7년, 10년짜리 국채 했다가 15년, 20년, 30년, 제일 긴 40년짜리 국채까지 쭉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일본의 국채 금리는 계속 더 오르게 됩니다. 더 오르게 되는데 특히 짧게 돈을 빌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이자 더 많이 받아야겠죠? 이거 뭐 내일 모레 돌려받을 거면 아유 됐다 이자 줄 것도 없다 그냥 원금이나 갚어 이러면 되겠지만 1년 뒤에 갚는다고 하고 5년 뒤에 갚는다고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30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은 이자를 훨씬 많이 줘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장기채로 갈수록 이자가 높아요. 그러죠? 예,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시장에 아베노믹스 어쩌고 하면서 불황을 탈출하겠다고 돈을 수없이 찍어냈잖아요. 국채를.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일본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대출 금리, 은행의 시중 금리, 모든 금리, 채권 금리, 이자 금리가 다 정해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은 가게도 힘들어, 기업도 힘들어, 정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를 씁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뭐 어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하면서 10년짜리 국채 시장에 들어가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는 거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사줘요. 그때. 그러면 엄청나게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데 정부가 맨날 그만큼 사주니까 수요가 그만큼 있죠. 공급을 많이 하는 만큼. 그래서 원래 국채는 엄청나게 찍어내서 공급은 많은데 사겠다는 수요자가 없으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안 팔리니까. 이자 더 줘야지. 이거 사면 이자 나중에 이만큼 만기 때 이만큼 이자 줄게 하고 이자를 더 막 높은 상품을 해야 사람들이 그럼 사볼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좀 너무 기본적인 얘기해도 하품난다 하지 마시고 국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은행 가가지고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나왔는데 지금보다 막 이자 훨씬 많이 주는 거 있다 하면은 그거 막 하루 만에 동나죠? 어떻게 막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내가 저 상품 사야지 하루 만에 동나잖아요. 국제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자가 높아지면 가계 기업 정부가 다 힘들어지는데 10년물 기준이 되는 10년물 시장에 가가지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또 이번에도 막 경제를 살리겠다고 빚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찍어냈는데 가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일본 당국이 지들이 찍어내고 지들이 다 사주는 거야. 막 사주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되죠. 그래서 10년물 국채는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자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국채에서 그 짓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돈 들어가는 짓이니까.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채권 이자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시장에서만 드립다 사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보면서 뭐 이 정도면 상관없나 하다가 가끔 뭔 일 터지면 야 저기도 가서 좀 사라고 조금 잡지만 대부분은 여기다 줄여간다는 거죠. 10년물에. 그게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곡선이 이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제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어서 그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채권 가격과 이제 그런 걸 보고 서로 거래를 서로 팔고 사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만큼 들고 있다 나중에 그걸 팔거나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총 그냥 버는 돈이 얼마냐 그런 거 다 따져갖고 수익률 계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10년물 시장에 가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금리가 오는데 10년물만 줄여가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곡선이 생기죠. 곡선이 매끄럽게 안 가고 10년물 시장만 잡아둔 거예요. 억지로. 금리가 뜨는 걸 억지로 잡아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나머지는 그만큼 개입을 안 하면서 못 잡아두니까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뜨는데 여기만 끈으로 묶은 것처럼 떨어지죠. 예. 이 전체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국채의 모든 이자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 그래프를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 곡선. 그러죠? 예. 그리고 당연히 단기채는 이자를 조금 주고 장기채는 많이 주는데 이제 그 나라에 조금 뭔가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좀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못 믿겠어요. 이 친구를 영 내가 믿었지도 못한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동창이라고 하더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돈 좀 빌려달래요. 상당히 많이. 근데 당장 못 갚겠대. 30년 뒤에 갚겠대. 이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냥 주면 제일 좋죠. 폼나고. 근데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왜? 이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나랑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면 내가 믿을 사람이라면
아이고 너는 내가 믿지 이 양반아. 30년이 아니라 50년 뒤에 나 죽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갚어 해도 이자는 뭐 좀만 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못 믿을 놈이면 어떡합니까? 30년이라고 이자 엄청 높게 불러야 되죠.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서. 맞죠? 근데 그 나라가 국가가 믿을 수가 없는 국가야. 경제 상태가 지금 보니까 30년 뒤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진 않고 30년 뒤에 지금보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아이고 저 나라는 애도 안 낳고 30년 뒤에는 일할 사람도 없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나라 이제 그거 말고도 인플레이션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나라가 점점 못 믿어져. 그러면은 이 수익률 곡선이 30년 뒤에 받는 거, 40년 뒤에 이자 받는 것들은 점점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니까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 기울기가 아니라 요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이 나라가 믿업지 못해서. 그런 현상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건가? 저도 좀 헷갈리네요. 베어 스티프닝. 베어가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위축되고 하강되고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시장에서 원래는 곰이란 뜻이지만 맞죠? 스티프가 영어로 경사가 가파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경사가 가팔러지는 현상이죠. 베어 스티프닝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일본에서 아주 몇 년 동안 일어나다가 언제부터요? 작년에 트럼프 당선 전후 된 때부터 헤지펀드 양아치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난리를 치면서 더 여기서 돈을 헤쳐먹고 싶은 욕심에 또 시장에 뭐 카더라라는 소리 소문만 들려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다 저항선 얼마 넘으면 무조건 여기서는 다 뺐다가 팔았다가 나중에 여기 막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30년물, 40년물이 이미 언제부터 작년 이때쯤부터 11월 정확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 그 헤지펀드 양아치들이 그전에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시장이 일본 당국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국제 시장을 들었다 놨다 우리나라 맨날 환율 방어하듯이 그것이 작년 11월부터 심해지다가 금년에 이제 4월 초에 한번 채권시장 전세계 채권시장 쏠림이 있을 때 한번 그때는 한번 쭉 떨어지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로 마치 일본의 금융위기가 이미 온 것처럼 4월달하고 5월까지 한 달 반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거의 이건 경제위기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30년, 40년 쪽에. 즉 너무 이 나라가 30년 지금 잘하는 건 없이 빚만 너무 찍어대. 빚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빚이 저렇게 많아도 아우 저 집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도 하시고 아버지가 쌍방울도 하시고 걱정 마라. 지금 조금 해도 부자는 3대가 간다고 문제가 없어. 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아유 자네라 얼마든지 믿고 빌려주지. 미국이야? 일본이야? 빌려줬다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야 저 집도 이제 다 됐나 보다. 보니까 야 큰아들도 미국 가서 의사 한다고 하더니 보니까 어디서 마약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둘째 아들 크게 주유소 해갖고 여기 사업한다더니 요새 보니까 야반도주하고 다 신용불량자에 도망갔다고 하고 그나마 저 집 할아버지 국회의원 해가지고 저기 땅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야 그것도 거기 개발된 데더니 완전 헐값 돼갖고 맹지에 난리가 나. 저 집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벤츠 타고 다니고 집이 아직도 강남에 하는데 완전 사방에서 빚이 그동안 그냥 생활비 쓴다고 빚을 사방에서 빌려갖고 빚이 벌써 7억 10억인데 갚을 생각이 없대더라. 야 저 집은 이제 빌려주면 안 되겠네.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일본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쭉 일어난 일이고 최근에 언제부터? 작년 10월 말 헤지펀드들이 11월
7일 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흔들어. 니네는 못 믿겠어 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미국도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 똑같은 현상이 오고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보는 4월 달에 마스터 플랜 세력의 마스터 플랜 B의 트리거를 당겨갖고 트럼프한테 반격이 총공세가 시작됐다 우리가 봤던 때 있었죠. 그때부터 국제시장을 드립다 흔드는데, 그때 한번 4월 중순에 한 일주일 열흘 갔다가 안정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심하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하든, 아니면은 뭐 촛불 탄핵을 하든, 아니면은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와서 다 어디가 막 신용위기가 빵빵 터지고 결국은 안 좋아졌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든 간에 어쨌든 마스터 플랜 세력은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틈틈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10년물 금리 이거 2월 달부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지금 살살살 놔주고 있는데 3월 달 이거 1.5를 넘긴다. 아,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이제 긴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3월 10일 날 블랙 먼데이가 미국 시장에서 터지죠.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선진국 연동해 가지고요. 연동해서 올라가니까 미국 시장도, 미국의 10년물 시장도 어쨌든 이때 모든 시장에 쏠림이 다 오지만 한번 뜨게 되죠. 뜨게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중동 순방 갔다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무너지네 막 했다가 안정이 되죠. 그리고 중국하고 합의 보고 중동 순방에서 막 매가들 빵빵 터지니까 주식시장도 뜨고 시장에서 트럼프가 기가 살아갖고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또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일본이 어땠습니까? 또 여기서 물론 일본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얼마 전부터 그만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꼭 했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도 굳이 그렇게 10년물 금리 시장에 당국이 개입을 해서 계속 국채를 사주면서 일부러 내릴 필요가 없다. 금리를 이제 하나하나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은 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그거를 단번에 없던 일로 하겠다가 아니라 마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코로나 때 미국이 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 때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그걸 연준이 다시 다 사준 거예요.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금리 인상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그 짓을 단번에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줄여나가죠. 그 규모를. 그 다시 재매입을 하던 것을. 그게 바로 양적 축소, QT고요. 지금도 QT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만큼 사주던 걸 조금씩 더 이렇게 양을 줄여나가는 거죠.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일본은 정확히 미국처럼 이번 시즌에는 100 사주던 거를 50만 사줄게 국채를 재매입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일본은 이거 예전에 제가 신의 한 수라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이런 얘기 어려운가? 얘기한 김에 이렇게 한 번에 금리를 어디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하겠다 해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하는데 그 양은 계속 줄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10년물 시장에서 지들이 원하면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데 일본의 금리를 실제 올리지도 않았는데 10년물 금리를 미리 올리게 되면 국제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게 뭔 일이야 하는 거죠. 야, 일본이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1.25에서 1.5까지는 다음번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2위로 못 오르게 당연히 시장에서 당국이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뜨네? 갑자기 뜬다는 거는 뭡니까?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본 당국이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계속 시장에서 우리 일본도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때부터 시장에 썰을 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미리 시장에 들어와 있던 헤지펀드 양아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금 이거를 사면 안 되고 팔아가지고 더 비싼 금리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사든지 말든지 해야겠네 하고 같이 던져요. 특히 그런데 헤지펀드들 지금 들어온 CTA 펀드들은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트레이닝, 알고리즘, 인공지능 매매 하는 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걔네들은 일정 저항선, 1분 10년물 금리가 1.5 위로 떴습니다 하면 얘네들은 벌써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거 뭐지? 하고 벌써 걔네들은 기계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시중에서 일본이 조만간 금리를 이거보다 더 올릴 거래 이런 소문이 재무상이나 단학과 손학과 우에다 다 나왔고 막 떠들고 있었어. 그런데 1.5 넘으면 자동으로 얘네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던져 드디어 시작됐다 하고는 손해 안 보고 단기간에 이제 또 뭘 먹으려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던질 때 그게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서 한번 당국에서 그런 신호를 주면서 어떤 인사가 나와고 또 그런 얘기를 정재계에서 하면서 누군가 한번 블록 메가디를 한번 탁 던져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처럼 한번 팍 던져. 그래서 벌떡 신호가 나왔다 하면은 그런 것만 기계적으로 보고 있는 헤지펀드, 퀀트펀드들이 전부 다 어이쿠 시작됐구나 하고 전부 다 뭐 사람이 손으로 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자동 프로그램 매매가 그냥 착착착 하면 일괄적으로 던져요. 던지는 순간 점점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0.1만 떨어져도 걔네들은 기계적으로 이때는 몇 개 더 던져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누군가 한번 의도적으로 뒤에서 시장에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런 분위기를 줬다가 저항선 위로 시장에서 일본이 한번 일본 국채 금리를 딱 띄운 다음에 시작됐다 하고 신호를 주고 어디선가 누군가 한번 메가디를 한번 빡 블록디를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헤지펀드들이 알아서 1번 헤지펀드, 2번 헤지펀드, 3번 헤지펀드 다 기계 매도가 기계 투매가 통통통통통통 나온다는 거예요. 쏠림이. 자, 얼마든지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 지금. 네, 그리고 그것이 저번에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그때 던졌대더라. 말들 많았죠. 중국이 뭐 던졌대더라. 일본이 던졌대더라. 말들은 많은데 아시아 시장에서 그날 이제 낮에 아시아 시장에서 저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던진 걸로 봤고 그다음에 그날 밤에 미국 시장에서 장기채 국채 입찰이 있는데 미국은 아무리 해도 미국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미국이 망하면은 딴 나라는 이미 다 끝장나 있지.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는 있죠. 일본보다 훨씬 세죠. 그런 믿음이. 그래서 미국 국채를 그때도 누군가 던지더라. 근데 누가 던졌냐? 그때 막 헤지펀드들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막 어떻게 됐나 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걸로는 이 규모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 해외 기관들이 던졌나 봐. 근데 해외 기관들은 그때 얼씨구나 좋네. 왜 이렇게 미국 가격이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고 오히려 더 샀던데? 그 나중에 쭉 제가 그거 보여드렸죠? 미국 내에서 항상 사던 애들, 물론 재무부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 국채 이번에 잘 안 팔리면 니네가 나중에 남은 거 다 사줘. 이런 프라이머리 딜러들인데 걔네들 말고 평소에 미국 국채를 사던 애들 누구겠습니까? 뻔하죠. 그것은 미국 안의 헤지펀드들입니다. 똑같은 짓이 일본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안에서 나온 거다.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언론 뉴스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숨기죠. 그리고 그런 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해 줄 언론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5월 12일부터 슬슬 하다가 빵 뜨죠. 51선 위로 이거 안 잡아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당국이 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뭐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다 뭐 어쩔 거다 그래갖고 시장에서 투기성으로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5월부터는 지금 일본의 10년물 금리예요.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이 역성장이라는 것도 나왔고 쌀값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나왔고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아니라고 도요다부터 혼다부터 해갖고 자동차부터 해서 전부 다 수출이 위축되면서 앞으로 침체가 둔화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모든 게 나오던 때예요. 그러면은 굳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하고 싶어도. 그런데도 이게 뜨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이때 뭐 참의원 선거란 게 있어요. 7월부터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필요하다. 일본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더 풀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거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국채가 더 많아지니까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뜬다고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용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뜰 때 요거 한 3번 얘기했죠. 지난 영상들에서 틈틈이 이거 지켜봅시다. 이놈들이 언제 또 올릴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띄우네요. 이거 이상합니다 했죠. 그리고 뜬 때가 언제입니까? 드디어 여기 날짜 보시면 5월 20일입니다. 그렇죠? 5월 20일 낮에 띄우는 거죠. 다시 예전같이 어떤 퀀트 매매를 하는 퀀트 펀드들, 헤지 펀드들이 자동으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국채를 더 많이 던질 수 있는, 투매할 수 있는,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의 저항선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5월 20일까지는 한번 떠요. 찔렀다가 별일 없네 하고 내려와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내려와요. 근데 일본이 5월 21일부터 역시 올라간 걸 끌어잡치지 않고 잡아채지 않고 그냥 띄워줍니다. 1.5 그냥 통과시켜버리죠. 자 이제 그런 때 통과시켰을 때 이게 뭔 일이지 하는데 시중에 얘기를 막 풀어요. 사실 얘기는 언제부터 풉니까? 이때부터 풀었죠.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에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풉니다. 5월 16일부터 그러죠? 신용등급 평가를 미국을 안 좋게 빵 때려요. 그때 뭔 일이 있었나요? 낮에 미국 시간으로 낮에 트럼프와 마가 정권이 그 하반기에 하고 싶은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예산을 짜는 그 예산위원회에서 일단 그 감세안이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하고 협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요. 그래서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상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예산 편성하는 그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예산 돈 더 많이 세금 감면해주고 돈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그것이 여기서 이제 그날 표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무디스가 그날 나와서 야 어디서 내가 볼 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고 하반기에 또 뭐 감세안을 막 한다고 오늘 보니까 예산위원회에서 뭐 막 이런 걸 초안을 막 짜갖고 통과시키고 하던데 큰일이다 걱정이다. 저렇게 빚으면 어떡하냐. 아 미국 신용 이제 난 못 믿겠다. 같은 미국이지만 내가 공정하게 해야지. 나는 도저히 내가 끝까지 남아서 S&P 글로벌이나 피치는 진작 예전부터 AAA에서 한 단계 떨어뜨렸지만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마음에 후하게 주고 있었는데 나도 안 되겠다고 무디스까지 강등을 하죠. 하지만 제가 그때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은 하지만 처음 그 2011년도인가 그때 S&P 글로벌이 강등했을 때하고는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전 세계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때 좀 시장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난 십몇 년 동안 역대로 많은 돈을 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웬만한 똑똑한 금융 경험이 풍부한 나라들은 야 미국도 이제 끝났어.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금융위기 10년 뒤에 터지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패권이 바뀌는 그게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새로운 시대가 오고 미국도 이제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피치가 뭐 20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푸네. 나 미국 신용등급 나도 떨어뜨릴래. 하든지 뭘 와도 이미 미국 부채 저렇게 많아서 어떡하냐. 야, 그래도 믿을 때가 대한민국 미국밖에 없지. 그럼 어디를 믿냐? 하면 알면서도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신용등급 떨어뜨린다고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신경 별로 안 쓴다 이거죠. 그런데도 왜 그 시점에 딱 나왔냐. 그때 파월도 나오고 연준 이사도 나오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뭡니까? 트럼프가 시장을 막 띄워놨는데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죠. 지금 4월 달부터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일시에 다 나와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금리도 못 내릴 것 같고 거기다가 전 세계가 다 트럼프 똥볼 때문에 그냥 서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신용 위기도 이러면 잘하면 올 수도 있고 이런 프레임을 다 씌워놨단 말이에요. 뭔 일만 터지면 이제 모든 건 누구 탓? 트럼프 탓. 아, 우리도 미국도 금리 인하 해주고 싶지.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해서 다시 편한 시대로 가고 싶은데 트럼프가 저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리겠냐? 파월도 나오고 연준도 나오고 블랙록도 나오고 JP모건도 나오고 월가에 그동안 트럼프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던 것들이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일시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다 나와갖고 시민단체 나와서 50개 주에서 전부 촛불 탄핵 시위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도 신용평가사가 나와가지고 야 이러면은 우리 힘든데 그런 얘기했고 언젠가 다음번에 한번 써먹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 써먹은 거죠. 무디스가. 한 달 있다가 시장에 애써 그런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트럼프가 또 뭐 전술을 막 확 바꾸면서 다시 시장 분위기를 아니다 막 내가 이렇게 중동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오고 막 외국에서 우리 돈이 들여오고 조만간 이제 막 인도하고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어마어마한 협상 볼 거야. 맨날 협상 본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있죠. 이번 주 봐야 돼요. 이번 주에도 못 나오면 시장이 조금 이제 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미국하고 우리하고 3일 동안 협상했고 내일부터 일본하고 미국이 3일 동안 협상합니다. 인도하고도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근데 무디스가 그랬지만 미국 국채는 이번에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 뭐 다 그럴 줄 알았어. 뭐 별일이라고 뭐 진작 그렇지 뭐. 그렇죠? 놀라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들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도움되는 기사들 제가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사에 나온다는 거 근거 자료로 내가 다 가져왔는데 이거 열심히 또 시간들을 만들지만 오늘 또 안 보내요.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자세히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한번 이거 기사들 쭉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좋을 겁니다. 일단은 그냥 제 얘기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시장이 막 출렁이는 거 아니야? 국채 시장이 또 막 흔들리는 거 아니야? 주식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선물 시장에서 막 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던가요? 에휴 별거 아니다 하고 나 소화 다 됐어요 하고 시장이 아무 일도 없다 하고는 또 잘 나갔죠. 맞잖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장은 별거 아니었다. 신용등급 강등한 거 그깟게 뭐 대수라고 이제 와서 다 아는 얘긴데 하고 다 소화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국제시장도 오르다 말았고. 하지만 언제부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엊그제부터 심상치 않더니 어제는 난리가 났다 또 막 난리를 치죠. 아니 왜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다고 하더니 갑자기 뭔 일이여. 봤더니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기사가 시간차 공격이라고 누가 써놨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지어. 미국의 그 감세안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질까봐 무디스에서 경고했는데 그거를 지난 금요일에 경고를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덤덤하게 있다가 화요일부터 조금 이상하더니 수요일 날부터 뻥 터져갖고 뒤늦게 알더라. 뒤늦게 깜짝 놀라더라. 에비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10초 뒤에 깜짝 놀래더라 이거죠. 시간차 공격이래요. 말은 잘 지어내죠. 어떤 기사를 봐도 왜 그때는 괜찮다 지금은 또 힘들다고 저러는가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거 저랑 같이 같이 쫓아오신 분들은 이미 이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나 봅시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또 뭔가 마스터 플랜들이 연계해서 시장 한번 흔들려고, 국채 시장이죠. 정확히는 주식 시장은 이제 그 여파로 지들이 어떻게 흔들리는 지맘이고, 국채 시장 그렇죠? 저기 트럼프나 마가 세력들이 제일 꺼리는 것도 국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제 시장을 흔들려고 할지 모른다. 이미 이때부터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 또 이게 지금 빌드업에서 셋업 해가지고 차곡차곡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계속 한 3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5월 20일 날 뜨고 5월 21일 날 이게 지금 잡아채려나? 근데 그냥 위로 붕 띄워주죠. 5월 21일 날 붕 띄워주니까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5월 21일 저녁에 미국으로 건너와요. 근데 미국에 뭐가 있어요? 20년물 경매가 있었어요. 20년물 경매에서 이번에 20년물 국채를 제가 알기로 많이 찍지도 않았어. 조금만 찍어갖고 좀 대충만 사도 다 팔릴 수 있게. 그런데 응찰이 안 들어왔어. 사겠다는 놈들이 없어. 그래갖고 이자를 많이 줘야 됐어요. 그리고 이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에 퍼진 게 뭡니까? 일본이 지금 뭐 앞으로 어쩐다네. 그래서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다네. 7월 달까지. 그래서 일본도 국채 금리가 막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네. 그런 얘기가 이때부터 시장에 누군가 살살 퍼뜨려요.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또 어허이 그죠? 지가 툭 쳐갖고 물 엎질러 놓고 어이구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어쩔까 하면서 지들이 또 올려요. 자 그럼 시장에 헤지 펀드들이 또 흔들리는 거죠. 야 지금 국채 던져. 일본 국채 하는 거죠. 자 아시아에서 먼저 이런 일을 발행시키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장에 마침 딱 장기채 입찰 있는 날 미국 시장에 누가 안 샀겠어요? 지금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데자뷰를 느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를 이 얘기를 스토리를 재밌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봤으면 그만큼 이해하신 만큼 이제는 점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어떤 뉴스에서 안 나오고 어떤 월가 기사에서 안 나와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최우쿠가 전에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올라간다 했는데 그때도 1.5든 1.5로 가네? 그때 4월 그래갖고 이거 오더니 그날 밤에 미국 국제시장에서 응찰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이거였잖아 이거 빵빵 이렇게 떴었잖아. 그 이후로 이거 봐라. 근데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딱 날짜가 들어맞죠? 21일 날 띄우니까 그날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응찰을 안 하는 거죠. 미국 내 헤지펀드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누군가 바람 잡은 애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전날 제이미 다이먼이 나왔죠. 제이미 다이먼이 자기 그 무슨 그 회사 뭐 행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조만간 이제 내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5년 안에 은퇴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자기 후계자 고르듯이 후계자 2명 중에 그 1명을 자기 후계자로 대충 지금 이렇게 좀 후보감으로 올려놓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제가 항상 우리 마스터 플랜 세력 얘기하면서 재밌게 이야기처럼 그동안 심심찮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원래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시총이 큰 투자은행, 제일 힘센 애가 어디입니까? 지금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시총이 큰 투자 기관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짱 먹어요. 지구상 짱 1등. 하지만 JP모건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21세기 들어와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밑에서부터 승진하고 해가지고 JP모건의 CEO를 맡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연계가 돼서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줬어요.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제
느낌으로는 마스터 플랜들이 한 일에 적극적으로 그 막 들어온 일에 동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요청이 오면 공식적인 걸로 뭔가 도움을 항상 줬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최고의 자기들의 마음속에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마스터 플랜이 2008년 이후로 특히 2011년부터 베어 스턴스의 그 은시장까지 다 넘기면서 적극적으로 이 마스터 플랜의 어떤 그 흐름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신임 CEO를 아주 대놓고 중용하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초반에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에서 인정을 못 받고 뭐 스캔들이 터지고 똑바로 못했다 비난받고 할 때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온몸으로 다 실드를 쳐줬어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니들이 내가 사람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 알지? 야,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이 내가 괜찮은 놈 못 봤다. 야, 나는 진짜 내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코카콜라요. 내가 어디다가 저기 꼭 하나 투자하라면 어디다 할래요? 나는 저기 JP 모간에 하지. 왜요? 아, 거기 제이미 다이먼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얘기를 워렌 버핏이 제이미 다이먼이 초반에 흔들릴 때만 그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 십몇 년 동안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대빵이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상 마스터 플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은퇴하고 나서 다음번 미국 대통령 감으로 지금 세력들이 저는 미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 블로그에 여러 번 그래서 출연도 옛날부터 시켰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이때 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뭐 미중 협상하고 뭐 저기 뭐 중동에서 뭐 메가딜 뭐 데이터 센터 쪽 다 필요 없다. 지금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 시장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고 국제 시장은 얼마든지 더 흔들릴 수 있고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지금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한 것도 그거 니네들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나왔고요. 여기 기사 제가 다 가져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마스터 플랜 세력이라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에서부터 맨날 다뤘던 사람들, 삼선짜장 그 옛날 그 세이클럽에 지금 그 막 일진들, 제가 그런 식으로 비유했던 게 뭡니까? IMF의 크리스티나 저기 그 아주머니 대장, 그 다음에 그 부수석 고피나스 언니도 거기 이제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 그러죠? 원래 그 유럽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나 뭐 독일의 뭐 총리처럼 그 유럽 애들만의 그 정재계 인사들의 그 특이한 그 귀족 학교 명문 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안에 그 귀족 계열 성골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운동선수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친일파 정치인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철저히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귀국해갖고 정계에 진출해서 일본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당 야당에 빡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예전 제국주의 식민주의에서 하던 방법이에요. 저쪽에서는 저쪽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세계를 모르고 세계 정세를 모르고 있으지, 너무나 모든 식민지를 그 가졌던 제국주의 사회에서 그 식민 사회를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거기에 영향력,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항상 그 정치계에 영향을 끼쳤던 방법이에요. 근데 미국이 나중에는 점점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유럽에도 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3세계만 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유럽의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를 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 이제 IMF 그런 데다가 꼽아 넣죠. 미국의 힘으로. 가장 많은 대주주니까요. IMF에 가장 많은 돈을 대면서 꽂아 넣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여러 친미파들하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은행 총재가 되도록 밀어줬죠. 그런 식으로 가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도 나와가지고 이때 좀 미국
달러가 뭐 어쩌고 국채가 어쩌고 이거는 지금 다 트럼프가 잘못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이번에도 일본이 먼저 방아쇠를 당깁니다. 낮에.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앞으로 일본도 계속해서 국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신호를 이때부터 일본 정책에서 계속 줘요.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땅 올려요. 그러면은 일본 국채 시장에 참가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매 하는 애들이 요거 땅 뜨면서 그런 분위기가 돼서 뜨는 순간 한 명이 버리고 두 명이 버리고 막 벌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일본은 힘들이지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방방 떠요. 그리고 이때쯤 미리 무디스 신용평가사가 금요일날 나와갖고 미국 시장에서 한번 하고 미국 시장은 그 뭐 별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하지만 이미 제이미 다이먼부터 다시 나오고 월가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이 달리오도 잠깐 나왔다 깨갱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도 나오고 IMF 뭐 저기 수석 부수석 고피나스 누님 다 나오고 해가지고 미국 이제 좋은 게 아니야 큰일 났어. 지금 왜들 그러는 거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낮에 일본에서 던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또 20년물 경매를 하는데 미국 안에서 사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또 안 사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사방에서 나와. 지금 미국 국채 살 때가 아니야 인간들아 하고 그러면서 안 사주면서 4.5 그렇죠? 4.5는 안 넘겠지 하고 있는데 4.5를 딱 그날 뚫어서 계속 올라가는 메가들이 블록들이 하나 나오니까 이번에는 미국 국채 시장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낮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다 던져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으로, 알고리즘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붕 뜨는 거죠. 이게 뭡니까? 데자뷰죠? 그때 우리가 4월달 국채도 이렇게 흔들었다고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뜯어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이 끝이 아니다. 한 번씩 앞으로 심심할 때마다 흔들 거다. 그 프레임을 쭉 이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일본 10년물 국채가 또 올라가네요. 이놈들 또 놔주네요. 이거 보세요.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띄우더니 똑같은 일이. 낮에 이렇게 하고 미국 딱 장기채 20년물 하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 일이 일어나면서 빵 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다 어땠습니까? 어제 오늘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하고 똑같죠. 이때하고 기사들 나오는 게 트럼프 때문에 달러는 더 약해질 거고 미국 국채는 더 이제 인기를 얻을 거고 미국의 패권은 떨어질 거고 앞으로 이제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는데 미국 경제는 이 트럼프 때문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뭐 세금까지 더 감면해 주겠다고? 아이고 나 이거 난리 났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똑같다. 지금이 상황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게 그냥 터진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